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직후 중앙정보부가 설립됩니다. 과거 남산으로 지칭되던 중앙정보부는 반혁명 세력과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매우 무서운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죠. 이러한 중앙정보부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이 있었는데 그곳은 방첩부대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됩니다. 그러나 훗날 보안사로 이름이 변경되는 방첩부대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권 유지를 위한 각종 공작 활동을 벌이기도 했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양대 권력기관으로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양대 권력기관장을 모두 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김재규 부장입니다. 박정희는 자기보다 10살 어린 동양 출신 김재규를 매우 아꼈고 김재규는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안사 사령관과 중정부장에 올랐었죠. 그러나 1979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뒤흔든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 두 사건 모두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양대 권력기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이 서거하는 12.6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되는 12.12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김성균이 연기한 김진기 헌병감입니다. 오늘은 12.6을 일으킨 김재규를 직접 체포하고 전두환의 12.12에 맞섰던 김진기 헌병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진기는 1932년 평안도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직전 월남한 인물입니다. 이후 육사 9기에 입학했는데 동기로는 정병주 사령관과 하일성 전 해설위원의 아버지 하종원이 있습니다. 김진기는 이후 육군 갑종 6기로 재임관하며 군생활을 시작했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합니다. 그는 주로 헌병 쪽에서 일을 했는데 육군 헌병 중대장과 대대장을 거쳐 육군 본부 헌병감실 차감, 그리고 육군 헌병감에 오릅니다. 이처럼 김진기는 군대의 경찰이라고 불리는 헌병과 인연이 깊었고 헌병의 역할이나 임무 수행에도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리고 김진기가 헌병감에 재임하던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12.6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궁정동 만찬에서 일어났으며 사건 직후 김재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육군본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당일 늦은 저녁 국방부 장관실에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을 알게 된 주요 인물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무총리 최규하와 국방장관 노재현,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뻔뻔하게 김재규 부장도 참석했는데 단 한 명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김재규를 범인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명은 김계원 비서실장으로 그는 당일 궁정동 연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죠. 이에 김계원 비서실장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회의실을 나왔고 보좌관에게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조용히 불러달라고 지시합니다. 얼마 후 국방장관 노재현과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나오자 김계원은 처음으로 사건 현장의 진실에 대해 말합니다. 각하를 시해한 범인은 김재규 부장입니다. 김재규는 지금도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요. 조용히 유인해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포해야 합니다. 이에 정승화는 헌병에서 잔뼈가 굵은 김진기와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김진기 헌병감이 김 부장을 만나 내가 벙커 총장실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 끌어내시오. 그가 권총과 실탄을 갖고 있으니 유능한 무도 유단자와 수사관을 동원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겠소. 체포한 뒤에는 전두환 사령관이 인수해 보안사에서 수사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오. 이에 김진기는 헌병특수부대 1개 분대를 차출하고 무술이 뛰어난 육본 헌병중대장 이기덕 대위를 부릅니다. 한편 전두환은 체포 이후 김재규를 인수해 올 책임자로 보안처 군사정보과장 오일랑 중령을 지명합니다. 그렇게 김진기는 이기덕 대위와 오일랑 중령을 데리고 국방부 장관실로 갔고 작전 시나리오대로 장관 보좌관에게 김재규를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김재규가 별 이심 없이 밖으로 나오자 김진기는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정승화 총장님이 지금 벙커에 계시는데 조용히 뵙자고 하십니다. 이후 김진기는 김재규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안내하여 국방부 청사 후문으로 나옵니다. 후문에는 승용차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김진기는 가운데 승용차 뒷문을 열고 김재규에게 타라고 안내합니다. 이때 김재규는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승용차를 타지 않고 자신의 수행비서인 박흥주 대령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무술 실력이 뛰어난 이기덕 대위가 김재규를 향해 몸을 날렸고 그의 허리를 잡아 승용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어서 오일랑이 김재규의 총을 빼앗았고 김재규를 태운 차량은 보안사 분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체포된 김재규는 김진기 헌병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세상이 달라졌어. 각하는 돌아가셨어. 날 놓아주게나. 김진기는 이 말을 무시하고 운전병에게 빨리 보안사로 가라고 재촉했는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안사의 위치를 몰랐던 운전병은 김재규의 앞마당과도 같았던 중앙정보부 분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안에서 이를 본 김재규가 여긴 우리 분실인데 라고 혼잣말하자 기겁을 한 김진기는 운전병에게 호통치며 보안사 분실로 차를 돌리게 합니다. 다행히 김재규를 태운 차량은 중정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았고 결국 무사히 보안사 분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의 비서실장 허화평이 김재규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김재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김계원의 실토로 대통령의 서거 상황을 알게 된 주요 인물들은 새벽 3시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새벽 4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로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계엄으로 과거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도 선포한 적이 있었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으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11.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정승화와 전두환 모두 권력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면서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정승화 총장과 전두환 사령관 사이에서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비자금의 처리와 군 요직 인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승화계로 통하던 김진기는 계엄사령부에서 치안처장을 맡았으나 11.6 수사 책임을 맡고 있던 전두환 사령관이 정보를 독점하자 이를 정승화 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전두환과 갈등을 빚기도 했죠. 전두환과 정승화의 갈등이 계속되던 그해 12월 정승화 총장이 전두환의 월권 행위 등을 이유로 전두환을 한직으로 좌천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를 조사 중이던 전두환 사령관은 정승화가 대통령 시해 사건 중심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실제 10월 26일 사건이 일어난 궁정동에는 정승화 총장도 있었는데 당시 김재규 부장은 대통령과 만찬을 하기 전 정승화 총장을 궁정동 별관으로 초대한 상태였죠. 이와 관련하여 정승화 총장 측과 전두환 사령관 측의 의견은 판이합니다. 먼저 정승화 총장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재규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김진기 헌병감에게 김재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전두환 사령관을 불러 김재규의 신병을 인수해 수사하라고 말했다. 내가 만약 대통령 시해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면 김재규의 신병을 전두환에게 넘겼겠는가. 그러나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모시고 있던 허화평 실장의 말은 다릅니다. 우리 보안사는 정승화 총장으로부터 김재규를 정중히 모시라는 지시만 받았다. 대통령 시해 사건의 범인으로 수사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 한편 정승화 총장을 모셨던 이재천 수행부관은 10월 26일 사건 당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10월 26일 김재규 부장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정승화 총장을 수행해 궁정동에 갔습니다. 이후 궁정동 부속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서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때 김재규의 수행비서 박흥주 대령이 이소랑 들어가 있어 라고 소리쳤지요. 당일 김재규와 박정희 대통령의 만찬이 결정된 것은 16시 30분이었고 김재규가 총장님께 전화한 시각은 16시였습니다. 김재규가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만찬을 통보받기 전에 이미 정 총장을 초대했었기 때문에 정 총장은 내란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김재규와 정승화 총장이 무언가 관계가 있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보안사 서빙구 분실로 끌려와 조사받던 김재규가 수사관들이 상황 파악을 위해 켜놓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이때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둘이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김재규가 저리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어찌되었든 사건을 수사하던 전두환 사령관은 총장이 대통령의 피살현장에 있었다는 자체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고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로 계획합니다. 이때 자신을 따르는 한화회를 중심으로 거사를 계획했는데 거사일은 12월 12일로 정했으며 이날의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였습니다. 전두환과 한화회의 최우선 목표는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여 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정승화 총장 체포를 담당한 사람은 전두환의 신복으로 불렸던 허삼수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거사 당일인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 허삼수가 총장 공관 응접실을 찾아가 정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정승화가 나오자 허삼수는 이렇게 말했었죠.
총장님께서 김재규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셨더군요. 그래서 총장님의 진술을 좀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보안사로 가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정승화 총장은 이렇게 말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가 그따위 지시를 하던가. 내가 계엄사령관인데 대통령 이외에 그런 지시를 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가? 이에 허삼수 대령은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답했지만 사실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허대령의 말을 믿지 않았고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겠다며 자신의 부관인 이재천 소령을 불러 대통령에게 전화를 연결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재천 소령이 전화 다이얼을 돌리려던 순간 허삼수와 일행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12.12 사태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정승화 총장 측과 보안사 측이 쌍방교전을 벌인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실상은 이처럼 보안사의 일방적인 선제 사격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다가 총을 맞은 이재천 소령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화기로 5026에서 50을 돌리는데 등 뒤에서 총을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쌍방사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처럼 허삼수는 육군참모총장실을 제압하고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합니다. 12.12 군사반란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규호 대통령에게 체포 허가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전두환 사령관은 총리 공관에 도착하여 최규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고 12.6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이에 최규하는 이렇게 말하며 이를 거절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단순 진술만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할 순 없다. 현직 계엄사령관을 조사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니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그러나 당시 노재현 장관은 공관에서 들린 총소리에 놀라 가족들과 함께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는 부하의 집에 가족을 맡기고 육군 제8군 영내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동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국방장관이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규하는 전두환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거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승화 총장의 체포도 필수적이었지만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정승화의 사람들을 어떻게 막느냐도 관건이었습니다. 당시 하나회가 바라보던 정승화 세력 중 가장 중요한 3인방은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리고 김진기 헌병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수경사와 특전사, 육군본부 헌병단은 서울에서 육군본부가 실제 병력이 필요할 때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직할부대였죠. 이에 전두환은 묘책을 생각해냈는데 거사 당일 저녁 만찬을 핑계로 이들 3명을 요정으로 유인해서 붙잡아두고 자신들의 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죠. 이를 담당하기로 한 이는 장태환 수경사령관 밑에 있던 하나회의 일원이자 수경사 헌병단장이었던 조홍대령이었습니다. 당시 조홍대령은 곧 있을 인사명령에서 준장 진급자 대상자로 김진기 헌병감의 후임자로 내정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이 되자 조홍대령은 자신의 진급 축하 파티 겸 전두환 사령관의 만찬 초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정병주와 장태환 그리고 김진기를 연희동 요정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이들 3명은 연희동 요정에 도착하여 호스트인 전두환을 기다렸지만 전두환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정승화 총장의 체포 허가를 받기 위해 최규하를 설득 중으로 애초에 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연희동 만찬은 전두환 없이 시작되었고 이들은 술병을 따서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이 돌아가려고 할 때 연희동 마담이 급히 들어와 김진기 헌병감에게 부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김진기는 요정에 참석하기 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부하에게 음식점 번호를 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김진기가 전화를 받아보니 그의 부하가 정승화 총장 공관에서 총성이 났다며 급히 들어오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장성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고 황급히 자신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김진기 헌병감이 육군본부로 복귀하자 정승화 총장이 체포되었고 오늘 만찬은 전두환의 유인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김진기는 구정길 헌병중령에게 전두환 사령관을 체포하라고 명령하며 반격이 시작됩니다. 구정길 중령과 경호대원들은 전두환을 체포하기 위해 총리 공관으로 향했으나 이미 전두환의 부하들이 총리 공관을 장악한 상황이었고 결국 김진기의 부하들은 무장해제되며 작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홍대령은 전두환 사령관으로부터 수경사에 모여있던 육군본부 수뇌부의 무장을 해제하고 전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부하인 신윤이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에게 하달했고 신윤이 대령은 김진기 헌병감을 포함한 수뇌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추규화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승화 체포를 사후 승인하면서 전두환의 거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김진기 헌병감은 예비역 준장으로 강제 예편되어 군을 떠나게 됩니다. 김진기의 경우 하나회에 소속된 부하들에게 하극상을 당했는데 정승화 체포에 가담한 성환옥 헌병감실 기획과장은 김진기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여기에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를 연희동 만찬으로 위인했던 종 헌병단장은 병과 후배로 이미 후임자로 내정되어 있던 상태였죠. 이 배신으로 인해 김진기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훗날 평생을 쿠데타의 악몽에 시달렸다고 말하기도 했죠. 거사 다음 날인 12월 13일 구사단장 노태우는 수경사령관에, 정호용은 특전사령관에 임명되며 장태환과 정병주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까지 주도했고 결국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이 시작됩니다. 당시 김진기 헌병감은 수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5공화국이 출범하자 이 모습이 보기 싫다며 보문도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광어 양식업을 했지만 일생을 군인으로만 살아왔기에 사업은 크게 실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시간이 흐른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김진기 헌병감은 정병주 사령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신군부의 만행을 폭로합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병주 사령관은 사건 당일 총격에 의해 다친 왼쪽 팔의 총상 흔적을 보여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진기는 198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 선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은 국회 청문회에서 반성은커녕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반란의 재현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시대적 사명이다. 지체 없는 조속한 매듭으로 깨끗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이후 김진기와 정병주는 보안사의 감시를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 신군부의 치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다 정병주 장군이 갑자기 행방불명되었고 경기도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3세로 관계당국은 건강 악화와 사업 실패의 후유증에 따른 자살로 처리했죠.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유화책 차원으로 김진기 헌병감에게 여러 보직을 제의했지만 김진기는 이를 모두 거절합니다. 김진기는 신군부에 대한 원한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다시 시간이 흘러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시작되자 김진기는 한국토지공사 이사장을 역임합니다. 당시 김진기는 정승화 총장 등과 함께 전두환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6년 그는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매우 단촐했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2006년 12월 28일 이 세상을 떠났다. 한편 김진기의 부하였던 성환옥 대령은 12.12 이후 준장까지 승진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예편 이후에는 대통령 경호실 차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죠. 그리고 김진기를 요정으로 유인하고 체포하는 데 모두 관여한 조홍은 하나의 멤버 모임이라 불리는 사진에서도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2.12 직후 주역들이 보안사에 모여 자축 샴페인을 터뜨린 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조홍은 육군 헌병감에 올랐다가 82년 준장으로 예편했고 이후 제한군인회 사업국장과 손해보험협회장을 역임합니다. 그러다 1995년 검찰이 12.12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홍은 딸들이 거주하는 캐나다로 출국했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조홍이 해외로 도피해 22년 동안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어 그동안 군인연금으로 월 200만원대를 계속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과거 조홍이 재판에 넘겨졌다면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군인연금 또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군인이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인 조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후 조홍은 2018년 캐나다에서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김진기 헌병감은 생전 정병주 사령관의 무덤을 자주 찾았는데 당시 기자에게 한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12.12는 정치군인들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저지른 권력을 위한 쿠데타였습니다.
동료는 물론이고 상관까지도 살상했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쿠데타입니다. 군에는 사조직에 이원화된 계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